자, 이제 진짜 작가님께 이제 드릴 네. 질문이 되겠네요. 제가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나를 외치다 2016년에 나온 네. 책이시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요시다 쇼인의 시대를 반영하다 20여 년에는 한국군의 뿌리 이 책을 이렇게 뭐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책들을 전 진짜 창피한데 저도 쓰려고 막 이제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게을러하지 못 썼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자, 요 책들 간략하게 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나를 외치다라는 책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 4년의 과정을 다룬 스토리입니다.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사단 본부에서 네.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예.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육사생도 성폭행하다가 네, 그리고 네, 기억납니다. 어디 해외여행 가서 또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맞아요. 같은 시기에 육사에서 잘 나가던 11사단의 모 여단장이 예. 그 여군 하사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기억나요. 사건들이 네. 2013년, 4년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14년도에. 그걸 보면서 육사가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육사가 그렇게 살아온 곳이 아닌데 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당해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장교가 되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왜 그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1년 한 8개월 정도 잠을 줄여가면서 익명으로 연재를 했습니다. 그 익명으로 연재한 것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엮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 군사정권을 끝낸 그 민주화 운동이 60만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60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그날에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 육사 선배들이 저질렀던 군사 반란 등의 과오를 그 역사는 이제 끝내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육사 생도 생활의 이야기를 그날 제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제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스토리를 하고 이제 책을 쓰겠죠. 책을 쓰게 된 배경도 육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육사에서 그 출신 그 선배들이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의 차원에서 일단 글을 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출간하는 그 날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깜짝 놀랐죠. 이거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육사 그 생도 경험을 해서 책으로 출간된 건 최초의 책인가요, 그러면? 기존에도 나왔던? 기존에 그 오랜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께서 자신의 군 생활을 이제 막 회고하면서 쓰신 것들은 있는데,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은 이런 책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지망생들이나 또 사관생들이 많이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꼭 구입해서 읽어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이 요시다 요인,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신 분 맞지요? 이 사람 요마죠 그분은. 네, 착각했습니다. 그분은 요만이고. 이 시대를 반영하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전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알던 이토는 들으면 욕만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게 영웅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 영웅일까를 보니 일본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초대 총리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로서 일본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을 산업화하는 데 주역이었고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토가 영웅이라고? 이놈이? 여기에다가 그 사람을 길러낸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인데 그 스승이 한반도를 정벌해야 된다는 이론을 집대성했답니다. 저는 그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라는 화가 났죠. 진짜 깊은 분노. 이 새끼들. 깊은 분노심을 느끼면서 찾아봤더니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한답니다. 정신적 지주래요. 들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인물,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 이 사람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건명원이라는 학교에서 제가 중국, 조선,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배우면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은 내가 한번 파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일본에 날아가서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지만 일본에 날아가서 요시다 쇼인 이름이 적힌 자료들을 또 책들을 웬만큼 다 사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국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의 제자들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시간도 있고 또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후지산까지 올라가게 된 후지산 정상까지 정복을 하고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혼을 바쳐서 연구를 한 결과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건 광복절. 그날이 아니면 이 사람을 혹시 알릴 수 있는 매트릭스에 날이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우연히 또 그렇게 됐고 예. 마침 그날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된 그날에 이 사람을 우리 한국 사회에 알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무섭습니다. 저는 작가님은 뭐 한 번 이렇게 딱 파면은 엄청나게 연구하는데 저는 여자를 너무 많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런 그 동기에서 일본어까지 배우고 후지산까지 가면서 결국 이것을 솔직히 이 책을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 꼭 읽어볼 건데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 진짜 존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책이 한국군의 뿌리. 네. 이게 제목에 한국군의 뿌리, 뭐 광복군 내용인가? 뭐 이제 잠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책은 2019년쯤에 한국군의 뿌리는 김원봉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었죠. 네.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조선 의열단 등을 통해서 독립 무장 투쟁 활동을 벌이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조선 인민정부 북조선 공화국의 장관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발발할 때 기여를 했던 크게 사람입니다.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식이 들었었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6.25 전쟁사를 필수로 배우던 6.25 전쟁사를 선택 과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북한학도 선택 과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북한학도요? 예. 육사 한 학년의 75%가 한국 전쟁사를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독립운동가 5명의 동상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저는 물어봤어요. 한국군의 뿌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근데 육사를 졸업한 저도 심지어 저도 아버지께서 34년 군생활을 하셨었는데 한국군의 뿌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포스타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에게 한국군의 뿌리가 뭐냐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심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 내가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섭렵을 해가지고 한국군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대한제국부터 또 독립운동을 거쳐서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한국전쟁이 있기까지 한국이라는 땅에 한반도에 있었던 군대가 어떤 변혁 과정을 거쳤는지 그 당시의 세계 정세와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해서 낸 책이 바로 한국군의 뿌리이며 이 책의 출판일은 2022년 3월 1일 3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면서 이 독립군들의 활동을 기념하면서 제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군의 뿌리는 3월 1일. 네. 이거 매트릭스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그 시기별로 이게 딱 빅픽처. 어떻게 보니까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책들의 의미가 이 날짜와 연결이 되게 좀 운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그 육사에서 배우는 생도들이 배우는 교과목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교장이 직권을 하는 건가요? 학교장이 이제 그 교과목위원회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이 맘만 네.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왜냐하면 교과목을 바꾸는 게 그 교수부의 교육 시수와 학점 이런 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의지를 갖고 한다, 청와대에서 시킨다, 바꿔야죠 그러면. 네, 뭐, 네. 그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이 김원봉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실은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뭐그 이제 흉상 관련해서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이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국가안보라든가 국민의 공공질서, 뭐 질서안전 유지, 뭐 그런 그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뭐 이념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와 연결해서 이제 한 말씀 더 저 다음 질문을 드리면은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제 책을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이 20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게 아마 올해는 볼 수 있는. 네, 올해 초에 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대가 큽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 책 세 권도 어떤 큰 그런 어떤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결국 생산물이 이런 큰 작품들이 나와서 그것도 대단한데, 이제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의 20년을 또 연구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주 그냥 흥미롭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연관된 건데,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지난 어떤 그 약간 이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국방이라든가 외교 안보 얘기를 하려는 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이제 한일 간 갈등이 아주 극에 달았잖아요. 네. 일본 대사관 앞에 완전 시위대 포위하고 있고, 주한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은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성주에서 나온 차배를 먹으면 전자파에 걸려서 별소리 다 했었지요. 그리고 또 한일 군사보호협정 그 지소미아도 한일 간의 어떤 큰 어떤 그런 그게 이렇게 괴리가 되고 많이 멀어지고 그랬는데, 자,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신 것인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방향이 혹시 뭐가 있을지 작가님께서, 시대를 통찰하신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있을까요? 일본이란 존재가 저에게 제도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엄청 많이 다녀왔지만 참 양가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 존재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면 아주 비통하고 좀 그렇죠. 아주 분노심도 들고, 또 저는 야스쿠니 신사도 많이 다녀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조선 한반도인으로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키워드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 대한제국은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극을 당했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맞물려서 이어졌던 것인데, 2024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식민지의 피해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가 더 식민당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일본보다 더 잘하고 일본보다 더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 일본이란 비극의 주체였던 나라를 극복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국민들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그 역사적인 피해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그거는 그것대로 책임을 묻고 계속해서 그들의 야망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적하고 대비를 하면서 가고, 반대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 민간 교류, 문화 교류, 경제 교류,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작가님 딱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단어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반일, 항일, 극일. 이긴다 진다 그런 이분법적인 걸 떠나서요, 일본을 이기는 길은 그 길 극복하는 겁니다.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픈 상처와 아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죠. 심지어 지금도
어떤 영유권 독도 문제와도 관련해서 막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 방위를 지키는 개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 함몰되어 있지 않은 사고방식 그리고 미래를 좀 더 미래를 후세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저번 아마 채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교에는 국익에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듯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 막 반일이라든가 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저번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제가 더 큰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가님께서도 지금 한일 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에서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 취지를 좀 이해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편식하게 되면 편식. 예, 그 안보 위협을 오판하게 됩니다. 딱 물어보면 지금 질문을 던져보면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맞나? 반대로 중국 혹은 북한이 우리의 안보에서 가장 협력해야 될 대상인가? 라고 또 물어보면 또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제대로 지피지기를 하고 제가 그 차원에서 요시다 쇼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야 백전 불탈주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좀 뭐랄까 민족주의 사관, 식민주의 사관, 또 민중주의 사관 이런 차원의 내부 담론으로 섭취할 것이 아니라 좀 국제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과 좀 연계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객관화시켜서 지구적 차원에서 역사를 봐야지 이게 지난 과거도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럼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안 물을 거냐? 당연히 물어야죠.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중동에서 미국하고 가장 친했던 나라는 역설적에게도 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냉혹하게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편승 전략. 동남아가 아시안이 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때도 분들을 보면서 뭐 동남아시아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네. 아주 그냥 선택적으로 아주 잘 자신들의 어떤 내셔널 유니버시티로 해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섰고 어떤 약간 와해까지는 아닌데 약간 균열이 생겼던 한미 간의 어떤 그런 동맹 또 더욱 강력해지고 그리고 한미일 삼축 동맹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 한국국방외교협회 권태 회장님 모셔가지고 지난 채널에서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미국, 중국과 외교를 하는지 이런 걸 봐도 아주 되게 재밌는 단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작가님 뵙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질문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보면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주제인데 최근에 작가님 페이스북에 쓴 이제 글을 보고 제가 이걸 두 번째 넣어봤는데 최근 이제 교육부의 수학교육 개편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수학 미적분이라든가 기하 확통 통계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면 뉴스에 많이 보셨죠? 지금 대학교 이과 교수님들만 우리가 가르치라는 소리냐 이제 이런 말도 나오면서 그런 거 안 배우면은 이제 미래의 어떤 이공계라든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아마 영상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학을 너무 또 강조하면은 또 수포자가 양산이 되고 또 사교육도 좀 더 그런데 가정에 큰 어떤 어려움도 좀 유발시키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교육부에서는 이런 수학교육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논란에 약간 여지가 있어서 제가
김세진 작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글을 또 쓰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들어볼까 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고 또 요시다 쇼인 연구 이후에 우리 한반도 교육에 대해서 또 사실 책을 쓰고 있었긴 합니다. 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교육가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맨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지사 100년 되게. 예. 현실은 어떻죠? 매년 입시 제도가 달라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학생들도 헷갈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수학 교육을 굉장히 간소화시킨 것은 정말 큰 착오다. 앞으로 AI, 디지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거에 기반이 되는 수학 교육을 아예 뭉개버린 것이죠. 그럼 그걸 결정한 사람들 위원 20명의 명단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 17명이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나이 많은 문과 출신 어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아작내버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 그분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네, 완전히, 예.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배출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뭐 교대를 가는 친구들, 교사가 될 친구들도 네. 있을 거죠. 배출되는 인재들은 이과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그 확률 통계에서부터 뭐 미적분 그런 거 누가 가르치냐? 그러면 지금처럼 또 방과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순 예산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면은 저희 네.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해결됩니다. 않습니까? 해결됩니다. 그 청년들한테 네. 집 한 채씩 딱 30평짜리 해줘도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게 4차 산업 이제 시대인데 그 코어가 과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수학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이공계 수학을 누가 가르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어떻게 보면 비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니까 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수학을 그러니까 이지하게 가는 방향이 사교육을 그 사교육은 심리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수학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참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수학교육 문제니까 네. 간단하게만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가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좀 척화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 흥선대원군의 척학이요. 예, 그러니까 외세를 배격하고 성리학적인 정통성으로 성리학. 저 사악한 것들을 이겨내자. 사악한 것들. 디지털 문명이 다가오고 있고 네.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정보 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문명적인 변화 속에서 척화비를 너무 많이 세우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버가 한국에서 안 되죠. 타다. 한국에선 오직 카카오톡만 되고 예. 그리고 뭐랄까 뭐 트위치도 이번에 철수를 하고 유명한 네.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 말고도 뭐 애플페이도 겨우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을 딱 보면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뭐랄까 글로벌 대세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는 자기만의 갈라파고스 성을 쌓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원적인 플랫폼이 예. 하나가 만약에 딱 세워지면은 더 고차원적인 3차원, 4차원적인 플랫폼이 나올 수가 없고 그 2차원의 틀에 사로잡혀서 그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경제가 거기에 이렇게 굴러가는 고착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혁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뀔 거라고 믿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 결국 정치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이제 다 정치 쪽이지 않습니까? 거버넌스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척화비는 어쩌면 정치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으면은 제일 꼭대기의 정점에 있는 저는 이제 프레데터, 포식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정치라는 포식자가 모든 것을 다 점령해요. 금융, 경제, 법, 정책.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정치 얘기가 되는데 300명의 어떤 그 의원들이 되게 이제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의 자질이 되는 어떤 그런 함양이라든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 좋아서 배지를 달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국민들은 2차원적인 플랫폼에 계속 갇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형식적인 법이 이래 형식적인 법 체제에 그게 아날로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프리즌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브레이커가 탄생하겠죠. 누군가가 네. 새로운 혁신가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아주. 아닙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계속 질문 드릴게요. 8번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8번이 한반도의 위기 참 이거 지금 어제도 김정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데 뭐 그 양반이라고 하기도 싫고 그 이제 대한민국을 거의 뭐 공격 수준에 육박하는 발언을 했지요. 네, 전 국토를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했죠.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전쟁 선포 수준의 발언하고 또 자기 딸은 그렇게 귀여운지 또 이제 뽀뽀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한반도의 위기를 바라보는 이런 젊은 청년의 시각을 제가 한번 작가님께 여쭤보려고 여기 질문지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많이 만나본 그 청년들은 이런 안보에 대해서 확실히 좀 갈려 있더라고요. 북한을 좀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청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줄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북한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해킹 포함해가지고 지금 아마 여론조사 데이터상으로는 20대가 오히려 북한이라든가 그런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반도의 위기를 바라는 우리 젊은 청년 시각에 대해서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이 떠오를 때 한반도가 무슨 일을 겪어야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완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이시거든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떠오를 때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청나라라는 새로운 세력이 떠오를 때 명나라가 지고요. 그럴 때 여기서는 병자호란을 겪고 그렇죠.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굴욕인 삼전도의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일본 제국이 떠오를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여기에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린 식민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솟아오를 때 뭐가 벌어졌죠? 6.25전쟁,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미 강대국, 즉 한반도 옆에서 초강대국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인들은 멸콩을 외치고 있고 반중만 외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마오쩌둥은 어떻게 장개석의 500만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미국은 어떻게 패권을 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너무 모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대를 탈냉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미 미국도 선언을 했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딱 2년이 지났는데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위기감과 좀 자성적인 성찰이 국가 지도부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다 이렇게 하도 이제 거짓말 들으면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그냥 무시하듯이요. 그게 공산주의 걔네들 전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전성전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 스스로의 내부의 어떤 이념적이라든가 그런 문제로도 그런 일들도 실은 우리의 잘못도 있었고,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뭐 아까 말씀하신 군대의 어떤 리더들도 어떤 그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젊은 시각이 바라보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뭐 지켜볼 문제입니다. 아까 뭐 전력 교육 뭐 그런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미중 갈등을 미중 협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어떤 세력이 떠오를지를 뭐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에는 미국이 기업과 시민 대중들이라는 그 원동력을 발견을 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이 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디지털 사회, 어떤 미래가 도래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선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구 전체의 문제거든요. 인류를 사멸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도 중국도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쫓아내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막기 위해.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벙쪄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세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가진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세안과 좀 더 연대를 해서 그렇죠. 이런 두 거대 세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연대체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40억 명의 그 아세안 인구들을 좀 연대를 해서 아시아 인구들을 좀 뭐랄까 이 산업사회의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 중국 공산당이 서로 싸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좀 거대한 발상들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예, 우리 그 이병헌 그 영화 배우가 나온 그 광해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광해군의 그 등거리 외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그 실은 그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중국 쪽에 서야 된다. 떠오르는 경제 중국에 붙어야 된다. 뭔 소리냐.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뭐 손을 잡느냐. 네. 미국에 붙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 아마 외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돌아가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국익 앞에는 아군도 적군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아까 아세안, 동남아,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세안의 중요성을 어떤 소프트 파워 그거 강조하시면서 최근 아마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추진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되게 이제 그 동남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또 밴드웨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절대 패권 국가 수준이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밴드웨건은 뭐 저는 뭐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우리 시대정신, 미중 패권 그 사이에서 어떤 그런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작가님 일본 연구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시나요, 일본에? 최근에는 못 갔고, 예. 작년에 교토 한번 갔다 왔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이제. 편집 안 할 겁니다. 코로나 직후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일본은 한 열 몇 번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제가 네. 기억나는 사진이 그 우리 조선이 코무던 그 사진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교토에 있죠. 네, 그 일본의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 김세진 작가님은 어떤 되게 제가 볼 때는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고도 되게 혁신적이라서 뭐 지금까지 방송하시는 거 다 보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여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힘, 일본의 혁신의 힘, 대한민국의 혁신의 힘 차이가 뭐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질문지인데 싱가포르의 또 혁신에 대해서 한번 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 국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서 일본을 혁신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전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시대 정신이나 미래를 향한 비전에서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정체된 그렇죠. 국가이기도 하고, 정체된 그리고 국가. 천황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일본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권도 굉장히 그 세습, 가문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하죠. 그래서 일본의 그 거버넌스 혁신 이런 건 좀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고, 얼마 엊그저께 지진이 좀 크게 났을 때도 그 TV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경고 문구를 사람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로 자막을 다다다닥 띄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에 저력은 해왔던 걸 꾸준히 잘하는 혁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일본의 혁신을 하나 따지자면 노벨상을 기초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수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이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네, 건가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어가는 끈질김, 기본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그게 어쩌면 일본의 저력이지 않을까. 물론 일본이 혁신을 했던 사례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무라이들이 통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절체절명의 생존의 위기가 있는 순간에는 기존의 정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확 바꿉니다. 그게 일본의 메이주신이었어요. 아, 예. 화혼양제라고 표현하죠. 혼만 남기고 전부 다 서양 걸 받아들인다. 그 시기에 중국은 중체소용, 중국의 몸을 남기고 그 서양의 기술을 가져온다. 한국은, 조선은 위정척사였죠. 비석을 박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은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굉장한 혁신의 힘을 가져왔던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혁신은 좀 힘들지만 그런 DNA는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싱가포르의 혁신은 이런 것이죠. 리콴유라는 정치 지도자가, 걸출한 지도자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라는 내륙을 잃었지만 전 세계를 내륙으로 만들었다. 전 여기에서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 그런 발상의 전환,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그 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있습니다. 공직에 머물도록 처우를 해주고 더 대우를 높게 해주고요. 그래서 기업이 아니라 진짜 공직에서 머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그게 어쩌면 싱가포르에서 인재 경영을 하는, 그게 되게 큰 혁신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공용어를 4가지를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 G2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엄청난 혁신이라고 봐요. 이걸 설계한 게 또 리콴유였고요. 그래서 미국과도 교류를 하고 중국과도 교류를 하고 미국과도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과도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자신들의 지리적 여건과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그 국가 정책을, 전략을 설계해서 나가고 있는, 그게 이제 또 싱가포르식 혁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가포르에선 부정부패가 많이 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부정부패가 발생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월급을? 네, 월급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부정부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은 부정부패 많은데 월급이 적어 그런가? 그거는 또 이제 국민성과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문제, 또 이제 역사적인 인식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옛날에 그 하나의 사례로 교사분들께 이제 촌지라는 걸 줬었고, 그게 이제 사라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학계에서는 교수들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안 준다,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있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법치에 대한 학습과 이게 좀 경험적으로 부족했죠, 우리가. 법치에 대해서 아직 계속해서 좀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다 일부의 사례입니다. 일부의 사례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이 질문에서 그렇지, 우리는 척하밀세였구나, 도란하는 확실히 박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속으로 웃었고요. 거기 맞아, 이게 또 페이스북에서 오송홍기 사건 봤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중국 가셨을 때? 제가 2015년도에 중국 상하이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교 시절에 이제 중국을 지피지기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잠깐 휴가를 내서 한 3박 4일씩 탐방을 하고 왔던 것인데, 그때 중국 상하이 신천지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 앞에 중국 오송홍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우리 화가 나서 임시정부 청사에. 예,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돌아온 뒤 그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했죠. 여기에 오성오기가 걸려 있는데 이게 맞냐? 한 태극기가 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외교부에 신문을 넣었는데 답변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 땅이 중국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 그 건물 자체가 중국인 소유이기 때문에 오성오기를 걸 수밖에 없다. 그때 그 정부가 어느 정부죠? 그때 박근혜 정부였을 아, 겁니다. 박근혜 정부였는데 예. 그 담당자 공무원이 좀 더 이제 어떤 세련되게 그 답변할 수도 있는데 뭐 남의 땅이고 아니 그러면 남의 땅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만약에 진짜 재벌만큼의 돈을 번다면 그 땅을 사서 한국 태극기를 걸어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만큼 당시에 저 혈기 넘쳤던 육군 장교였던 제 입장에서는 임시정부 청사에 중국 오성공기가 걸려있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게 임시정부를 들어왔던 거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입니다. 오성공기가 아니라 차라리 대만에 그 청천백일기가 걸려 있었다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오성공기가 걸려 있는 게 이게 무슨 역사의 짬뽕인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제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옛날에 뭐 백두산도 네. 다 저희 뭐 고구려 그때 뭐 지금도 뭐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혼란만이 오겠죠. 네. 예. 저기 그 뭐지 그 다음 질문이 또 청년과 관련된 주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이 뭐 영끌까지 해서 뭐 문재인정부때 막 집값도 오르고 막 영끌하고 코인에 뭐 엄청나게 지금 그 월급만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드니까 많은 그런 투자도 했었고 그리고 좀 우리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친구들의 특성이 있는데 제가 많이 그 예전에 통계청 데이터도 보고 하면은 그 지난 정부서부터 그 자살자들이 많이 그 증가를 이거 네. 다 청년들 때문에 문제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도 뉴스가 아주 처참한 뉴스 나오죠. 일가족을 뭐 가장이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되게 슬픈 기사들인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뭐 결혼도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집도 살 돈도 없고 뭐 애 낳으면 뭐 사교육비 많은 그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도 이 청년들의 어떤 생각을 몰라요, 실은 솔직히. 근데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2024년을 이제 살아갈 대한민국의 청년들한테 작가님께서 딱 이건 꼭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럼 하나만 줍니다. 일단 저도 전역을 하고 뭐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제 마이너스 통장을 내 가지고 한 거였고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이런 활동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역하고 나서 고시원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넘어갔다가 원룸에서 전세까지 왔는데 집값이 폭등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꿈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같은 것도 생각을 거의 못했었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단계에서 살고 있는 이제 35세 청년인데 좀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보자면 각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도 더 힘든 상황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193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어를 썼어야 돼요. 그리고 195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전쟁 중이었어요. 예. 7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분들은 태어나 보니 군사 독재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되찾는 사명, 나라를 건국하는 사명, 그리고 배고픔을 이겨내는 사명, 그리고 독재를 이겨내야 된다는 사명, 그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어떻게든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헬조선이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힘든 세대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가장 스마트한 환경에서 물질 문명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징징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에 주어진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야지 징징대고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우리 세대를 너네 한반도 역사에서 최악의 세대야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좌우명은 삶은 꿈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어떤 거에 도전해야 되는지 좀 정신 차리고 좀 도전해보자 라는 말씀을 동료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꿈, 도전, 미래. 제가 이 키워드를 딱 들으면서 작가님의 지혜의 어떤 그런 통찰력, 그런 어떤 힘이 어디서 나온 것 같다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피지기의 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 현실, 그것을 통찰하고 알므로써, 배움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한 지혜를, 미래로 가는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공통적인 키워드가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린 그럼 뭘 도전해야 되냐? 저도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전쟁의 위기가 꽤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아까 자살이나 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의 이 정신 건강이 사실 저도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이게 SNS에서 극단적으로 비교되면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고 끝으로 이 지구적인 지속 불가능성, 산업사회가 가져온 이 자원 낭비와 이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불러온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게 어쩌면 이제 우리 세대가 도전해야 될 시대적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님 귀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딱 한 문장에 딱 떠오른 게 디지털을 극복하라, 디지털의 역습을 극복하라 라고 청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플랫폼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티븐 잡스, 뭐 구글,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상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한민국이 창의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할 수 있다.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리더십. 뭐 군에는 군의 리더십이 있고 우리 사회는 사회 리더십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저희 실은 뭐 정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어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리더십이 어떤 상태라고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또 뭐가 문제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한번 평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책에서 보고 되게 이거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은데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라는 분들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릴 때부터 리더십을 되게 궁금해하고 또 스스로도 리더십을 갖추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한 곳이 떠올라서 갔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육군사관학교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리더십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던 바는 리더십의 최고봉은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끄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과 끝없는 질문, 평생 답이 안 나올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과 또 사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기본에 충실하는 것,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수학교육, 또 국방부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달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이 결국 혁신이거든요. 그 피카소의 그림 중에 소를 복잡하게 그려놓고 하나씩 소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예술적인 소를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단지 선 몇 개로 소를 표현해요. 우리는 피카소의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면서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나면 핵심만 남고 그게 혁신이다. 전 요런 리더십이 앞으로의 미래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피카소 소 얘기하는데 저는 갑자기 한우 에이플 보게 되면 농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나를 따르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리더십 하면 딱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고요.